자, 이제 교재 415페이지입니다. 그 챕터 2의 건축물의 건축인데, 이제 건축물 건축과 관련해서 이제 건축의 절차를 둔 거죠. 건축 절차는 결국 이제 허가 받는 건데, 이 허가라는 것은 어느 허가든 기본 틀이 허가권자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겠죠. 근데 허가 받아야 될 사람은 당연히 건축하는 사람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가 있겠죠.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주면 이 건축 대수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허가를 안 해주면 그 건축 대수선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허가의 기본 구조고, 건축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정해 둔 겁니다. 첫 번째, 건축 대수선이 이게 이제 허가 대상인데, 허가 대상 자체는 단순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허가를 받는 것이죠. 다만 이 중에는 예외로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거로 간주하는 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건축물은 그 영구 건축물이 아니라 가수 건축물로 건축이 되면서, 가수 건축물이라는 것은 단어대로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인데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이 절차를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수 건축물과 관련된 허가 신고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원칙은 시군구가 되는 건데, 예외로 규모가 큰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건축물은 시군구에서 허가하기가 좀 적합하지가 않죠. 규모가 큰 거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는 허가를 해도 도의사는 허가를 안 하죠. 그래서 도의사는 허가 대신에 사전 승인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축물은 사전 승인 받아서 건축해야 되는, 사전 승인 대상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정해둔 거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에서 허가 받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허가 신청 전에 사전 결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대지에다가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게 사전 결정 제도죠. 그래서 사전 결정에 관한 제도, 그다음에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권자, 그 예외적인 허가권자, 사전 승인에 관한 제도,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일정 기간 동안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렇게 제한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허가권자가 이 허가를 할 때는 허가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건축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에 관한 기준, 재료에 관한 기준, 또 설비와 관련된 기준들을 정해놨겠죠. 뿐만 아니라 대지가 그 대지로서 갖춰야 될 기준에 맞는지 대지에 관한 기준도 있을 거고,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도로가 갖춰야 될 기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미관상,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관상으로 뭐 그 높이를 제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대지가 지나치게 작게 분할되는 거, 이런 제한에 관한 사항도 있는 거고, 대지 안에 있어야 될 뭐 조경이라든지 또는 뭐 공개 공지라든지 이런 각종의 기준을 건축법으로 정해놓고 허가 과정에서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이런 내용들을 다룬 거야. 아까 전 시간에서는 용어 사항들, 용어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본 거고, 건축법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 내용들을 다루는 겁니다. 이 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 받도록 하는 것이고, 뭐 허가 절차와 관련해서 허가 대상이 뭔지, 허가권자가 누군지, 사전 승인 대상, 또 건축허 거부, 건축허 취소, 건축허 제한, 사전 결정 제도, 이런 사항들을 담고 있는 게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괄적인 흐름만 좀 규조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죠.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본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15페이지로 가서 1절에 보면 건축 허가, 먼저 허가권자가 나와 있죠.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할 때는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허가 대상이 건축 또는 대수선이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허가권자는 시군구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의사는 그걸 빼고 틀리게 하거나 이렇게 안 하니까 그냥 시군구에 포함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이거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는다. 규모가 큰 거니까 구청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죠. 규모 큰 건물은 도시 전체를 보면서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도지사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죠. 그럼 도지사가 하는 건 뭐냐면 네모 2번에 사전 승인 제도가 있죠.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할 때 미리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이 정리가 돼 있죠. 층수가 2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근데 그 21층 10만 이상 건축물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했죠. 도지사는 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것을 이렇게 승인을 내주는 거죠. 이유는 같은 건데 뭐 지역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느냐 아니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느냐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죠. 자연환경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서 일정한 건축물, 또 3번에 보면 주거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 위락 숙박시설 이런 게 다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음 과정에 다 정리가 돼야 되고요. 다음 넘어가서 416페이지 네모 3번에 보면 건축 허가 거부에 관한 사항이 있죠. 건축법에서 정한 이유가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뿐만 아니라 환경 미관을 위해서 건축법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상 문제가 있는 건물은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모 3번 내용을 보면 허가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 법이나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거쳐 허가를 안 할 수가 있다. 법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설비기준 이게 다 맞아도 주변 환경 때문에 허가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번에 보면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두 번째 줄을 보면 그 주거,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 인정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고, 또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요. 상습 침수 지역인데 그래서 지하층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규정도 두고 있고, 또 네모 4번에 보면 건축허가 취소 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 허가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허가받고 나서 1년 안에 공사를 착수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만 받아놓고 공사 안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그러니까 실제 건축할 일은 마음은 없었는데 땅값 올리려고 허가만 받아두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1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되는 거고, 또 동그라미 2번에 그 기간 안에 공사를 착수했는데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되면 또 취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네모 5번에 보면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규정을 또 두고 있죠. 그 가로 1번에 보면 국토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해서 또는 주무부 장관이 국방 또는 문화재 보전 등등 필요하다 인정해서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또는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시도의사도 제한을 하죠. 지역계획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할 때 시군구의 건축허가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다. 가로 2번에 보면 제한 기간이 2년 이내로 돼 있죠. 연장을 한 번 할 수 있는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3년 동안 그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안 해주겠다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417페이지 보면 2절에 건축신고, 원래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는데 규모가 작은 건물까지 다 허가 받도록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일정한 건축물들은 신고만 하면 허가 받은 거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건축물의 종류가 박스 안에 복잡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복잡하지만 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다음 중 건축허가 대상 아닌 것, 다음 중 신고 대상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계속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도 좀 체크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1번의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중축, 개축, 재축.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사항이 바닥 면적 85죠. 바닥 면적이 85. 그러니까 바닥이 85니까 바닥 면적이 85인데 바닥이고 이거는 8이고 이건 5니까 밥8로 이런 식으로 둬야 되죠. 밥8로. 읽다 보면 법8로 같죠. 그래서 일단 밥8로 이렇게 하나 외우고 그 나머지 내용을 이제 면적 따라서 쭉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 밖의 지역인데 연면적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 단 지구 단위 구역 제외. 또 3번에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그리고 4번에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일정한 대수선. 또 5번에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인데 연면적 합계 100, 그다음에 높이 3m 이하 중축, 표준 설계도에 따른 건축물. 그다음에 공업지역 등에서 층수가 2층 이하고 면적이 500 이하인 공장. 그다음에 농수산업 경영을 위해서 읍면적에 건축하는 200 이하 창고, 400 이하 축사작물 재배사. 지금 내용이 외우기 좀 복잡해 보이는데 기본 이론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다시 정리할 거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 정도를 일단 입문 과정에서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나시면 좀 읽어두시고 외우는 거는 기본서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408페이지 보면 418페이지죠. 3절의 가설 건축물. 이거는 이제 가설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죠.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이니까 건축 절차가 일반 건축물과 다르겠죠. 뭐 구조 기준도 설비 기준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이 가설 건축물에 관한 절차를 따로 둔 겁니다. 가설 건축물에는 네모 1번에 있듯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고 네모 2번에 있듯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는 겁니다.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은 가설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가설 건축물을 어디에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가 나눠지는데 네모 1번의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거, 이게 허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도로 부지에다 가설 건축물을 짓는다, 공원 부지에다가 가설 건축물을 짓는다, 이런 거는 이제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허가받고 하게 되는 거죠. 이때 허가할 때 조건들이 있겠죠. 층수는 3층 이하가 돼야 되고, 박스 안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고, 전체 기간은 3년 이내가 돼야 되고, 전기수, 가스 이런 게 필요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분양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에 이제 허가받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가설 건축물, 도시군 계획 시설지에다 하는 가설 건축물 외에 나머지 일반적인 가설 건축물은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종류가 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약간 복잡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중요한 사항을 체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고해야 하는 가설 건축물의 준치 기간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똑같이 3년으로 나오죠. 이런 기간 같은 건 나중에 잘 체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지금 교재에서 쭉 봤던 내용들이 허가 대상이 뭐고 가설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받고, 그다음에 허가권자가 누군지, 사전 승인, 거부, 취소 이런 걸 쭉 봤죠. 이 내용 중에 사전 결정 제도는 지금 입문서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또 빠진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허가받고 나서 이제 허가받은 대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죠. 이 건축과 관련된 이제 실제 공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겠죠.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감리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된다,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이렇게 많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본서에는 나오게 됩니다만 입문서에는 싹 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쭉 진행되고 공사 끝나고 나면 꼭 확인을 해봐야 되죠.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됐는가, 이거 꼭 확인을 하죠. 그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허가받고 공사 다 끝나면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받죠.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보면 실시계획 인가받고 인가받은 계획대로 공사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정비사업에서도 준공 인가를 하고, 다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물 건축했을 때도 허가받은 대로 건축이 됐는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4절에 사용 승인 제도가 있는 거예요. 네모 1번에 보면 사용 승인 대상 및 시기,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고,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공사 끝냈으니까 와서 확인해 달라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사용 승인을 못 받으면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받은 대로 다시 맞춰서 재시공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이제 사용 승인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사용 승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도 나중에 기본서를 가지고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의 개념 정도만 일단 이해해 두시면 돼요. 사용 승인은 허가받은 대로 또는 신고한 대로 공사가 잘 됐는가 확인하는 절차가
사용 승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절차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 건축법에서 정해지고 있는데 요 챕터 2번까지가 건축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그 적용 범위와 관련된 각종 용어들, 그게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매년 이 건축 허가와 관련된 문제가 또 두 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7문제 중에서 네 문제 가까이 챕터 2번까지에서 나오니까 앞에 부분 정리가 잘 돼야 되고, 나머지 이제 내용들은 다 건축과 관련된 기준, 뭐 대지가 갖춰야 될 기준, 도로가 갖춰야 될 기준, 구조 기준, 설비 기준, 또 미관 또는 환경 등을 위해서 뭐 제한하는 거, 뭐 높이 제한, 또 대지 분할 제한,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뒤에서는 문제가 한 군데 집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게 되는데 각 기본 개념 알고 필요한 상 잘 정리하시면 뭐 충분히 대처 가능한 부분이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교재를 통해서 목록만 쭉 한번 체크해 보죠. 먼저 420페이지 보면 챕터 3번에 대지 및 도로에 관한 규정이 있죠. 건축물은 대지에 건축이 되는 거고 대지가 갖춰야 될 기준이 있겠고, 그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죠. 도로가 갖춰야 될 기준이 있는 거죠. 먼저 1절에 보면 대지, 그래서 네모 1번 대지 안전에 관한 규정이 있죠. 일단 대지는 안전해야 되는데 집안이 약해서 뭐 집안이 붕괴된다든지 또는 비만 오면 막 물에 잠긴다든지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런 규정들을 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보통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그 빗물이 도로 밑에 있는 우수관으로 빠지는데 도로면보다 낮으면 빗물이 빠질 데가 없으니까 대지가 안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또 2번에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등으로 매립된 토지, 여기서는 송토나 지방 계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대지 안에 배수시설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4번에 송계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 조성할 때는 무너지지 않도록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또 네모 2번에 보면 대지에 조경 같은 게 또 필요하죠. 그 미관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조경 같은 걸 해야 되죠. 조경 대상, 적용할 필요가 없는 이런 사항들이 나중에 정리가 돼야 되고, 또 421페이지 보면 공개공지. 공개공지라는 거는 공개됐다. 그리고 공지, 빈 땅이 공개됐다. 이런 얘기죠. 대지가 있는데 대지 안에 건물을 꽉 채우면 이 주변에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쉴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대지 중에 일부를 건축물은 이렇게 건축을 해서 일부 공간을 이렇게 일반에 공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개하는 이유가 여기다 벤치도 갖다 놓고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게 공개 공지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휴게 시설을 좀 여기저기 확보하자라는 게 공개 공지예요. 그 공개 공지 개념을 알면 그 설치 대상 지역이 어디고 설치 대상 건축물이 어떤 것인지 쉽게 정리할 수가 있죠. 일단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쉼터가 필요한 거지, 사람이 안 모이는 지역에는 이게 필요가 없죠. 용도적상 녹지라든지 관리, 농림, 자율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서는 사람이 안 모이니까 필요가 없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인데 주거지역 중에서도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것이니까 주택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공지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 주거나 준주거 또는 상업, 중공업 이런 지역에 공개공지가 필요하고, 또 건축물의 용도가 아까 28가지 용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용도는 한정돼 있죠. 근데 공장이나 창고나 이런 사람 안 모이죠. 그런 시설은 말고 문화 및 집회 시설이나 판매 시설 또는 운수 시설, 업무 시설 이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공개 공지가 필요한 겁니다. 또 건물이 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연면적 5천 이상, 그 용도가 어떤 건지 뭐 이런 사항들을 나중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공개 공지 개념이 뭔지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다음 2절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건축법에서 도로에 관해 정하고 있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이 건축물은 대지 위에 건축이 될 거고 이 대지에 건축물이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지는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어야 되죠. 만약에 도로에 떨어진 이 대지에다 건축하게 되면 사람이 통행할 방법이 없으니까 건축 허가 자체를 내줄 수가 없는 거죠. 대지는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도로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개념이 있어야 되죠. 이 도로가 논두렁길도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건지, 산에 있는 오솔길도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까지 인정할 수는 없겠죠. 또 이 도로가 이 앞에 고속이 붙었어. 고속도로를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건축법에서 도로를 정하고 있는 거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사람이 통행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고속도로면 차만 다닐 수 있으니까 그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도로가 뭔지, 도로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또 대지와 도로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걸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 1번의 그 도로의를 보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 가능한 4m 이상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필수가 보행이 돼 있는 거, 보행.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도로로서 폭은 4m 이상 돼야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도로가 관계법에 따라서 뭐 고시가 되는 도로도 있고 허가권자가 허가 내주면서 지정해서 공부하는 도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개설이 안 돼 있어도 예정 도로도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면 420페이지 네모 2번에 보시면 예외적인 도로들이 있죠. 다음에 해당하는 구조 너비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박스 안에 보면 1번에 지용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곤란한 구조 이런 경우에는 3m 이상만 확보가 되면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원래는 4m인데 차량 통행이 곤란한 구조니까 사람만 걸어 다니면 되죠. 이럴 때는 3m. 그다음에 막다른 도로는 그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기억번에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2m 이상,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에서 35m 미만일 때는 3m,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때는 6m.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 길이가 이제 통과도로고 막다른 도로는 도로에서 연결이 돼서 끝에가 끊겨 있는 거죠. 이제 막다른 도로인데 막다른 도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도로폭이 넓어져야 되고 막다른 도로가 짧다는 거는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짧으면 도로폭이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도로폭이 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10m와 35m로 나눠서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폭은 2m, 10에서 35m 사이는 3m, 35m 이상 막다른 도로에서는 6m를 확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도로 길이가 짧을 때는 이걸 이용하는 집은 한 집밖에 없어요. 보통 대지가 이쪽 대지나 이쪽 대지는 이 넓은 도로로 대문을 내겠죠. 결국 안쪽에 있는 대지 하나만 이용하니까 한 집 정도 이용하는 도로가 넓을 이유가 없죠. 2배다면 충분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좀 길어지면 이제 여러 집이 이용하니까 도로폭도 좀 3m로 넓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35m 이상으로 아주 그 막다른 도로가 길어질 때는 이용하는 집도 많지만 문제는 차가 다녀야 되는데 도로폭이 4m 갖고는 두 대 차가 교차하기 힘드니까 6m를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2 곱하기 3하면 6이 되죠. 그래서 막다른 도로 길이는 막다른 도로의 그 너비는 도로 길이에 따라서 2 곱하기 3은 6이다. 2, 3은 6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모 3번에 보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쪽으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게 되죠. 다만 이제 예배들이 있죠. 접하지 않아야 되는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일정 건물, 규모가 큰 건물은 넓은 도로에 많이 접해야 되는 이런 특례사항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다음 밑에 3절에 보면 건축선이라는 게 있는데 건축선은 이것도 개념만 좀 보면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현재 2m만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대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대지에 건축 허가를 할 수가 없죠. 건축법상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돼요. 그리고 건축법에서 말하는 이 도로라는 거는 4m 이상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죠. 근데 2m밖에 안 나 있으니까 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것보다는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 확보를 하는 게 나은 거죠. 일단 허가를 여기 내주게 되면 허가 받는 순간부터 이 저절로 건축선이 정해집니다. 도로 중류선부터 해서 이 소요 너비 곱하기 2분의 1만큼을 후퇴래요. 그러니까 4m 2분의 1이면 2m를 이쪽으로 후퇴하고 또 이쪽으로도 2m를 각각 후퇴하면 그러니까 이 폭이 4m가 되죠. 요 4m가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후퇴하는 선을 이제 건축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선은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이 선을 넘어오지 마라 이런 의미죠. 이쪽에서도 건축할 때 이 선을 못 넘기게 되면 여기가 이제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건축선이에요. 그래서 건축선은 의미가 건축 한계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건축선 이제 정해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로 소유 너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건축선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건물은 보면 보통 건물을 이렇게 반듯하게 짓는데 어떤 건물은 이렇게 여기가 이런 식으로 모퉁이 부분이 이렇게 잘려서 이런 식으로 건축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왜 이렇게 건축한 이유가 뭐 건물을 멋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도로가 이렇게 교차하는 도로에서 차가 가다 보면 우회전을 하거나 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가 회전하면서 이 모서리 부분이 차량 진행에 이렇게 지장을 주죠. 잘못하면 걸리고 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자르자라는 거예요. 그럼 부드럽게 회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는 선이 요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모퉁이 대지에서의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대지에서 이걸 얼마만큼 자르느냐, 이거를 이제 도로 폭에 따라 교차하는 도로 각에 따라 이게 이제 후퇴하는 기준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선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건축물에 줄 맞추자 이런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체크해서 보면 423페이지에 가로 1번에 보면 소유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이 있죠. 도로 중심선부터 일정 거리 후퇴, 반대쪽에 하천 철도 등이 있을 때는 그쪽 경계에서부터 소유 너비만큼 후퇴, 이런 후퇴 방법이 정해져 있고, 가로 2번에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이제 도로 교차각에 따라 그 도로 폭에 따라서 얼마나 후퇴하느냐가 표로 정리가 돼 있죠. 그리고 넘어가면 가로 3번에 시공구가 그냥 그 건축물의 위치 정비, 환경 정비를 위해서 지정하는 건축선이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기본서를 가지고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네모 3번에 보면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건축선이 정해지면 이제 건축물이 넘어오지 마라 이런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담장한 건축선에 의한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단 지표하는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표하는 그렇지 않다. 또 출입구 창문이 넘어가서도 안 되는 이런 제한들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기본 개념은 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425페이지부터 보면 그 구조 재료에 관한 기준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구조에 관한 기준, 재료에 관한 기준은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관련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잘 안 나옵니다. 간혹 나올 때마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기본서 가지고서도 몇 가지만 체크해서 볼 겁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426페이지에 그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여기부터는 이제 건축물이 그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 제한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높이 제한, 또 그 제한을 적용할 때 대지가 2개 이상의 지역지구 구역 걸쳤을 때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뭐 이런 사항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대지가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2절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이 나오죠. 그래서 건축물 높이 제한, 그 1조를 위한 높이 제한, 이런 제한들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428페이지 가면 건축 설비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이 설비 부분도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별로 다를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특별건축구역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뭐 이행 강제금, 면적 선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데 이 나머지 내용에서도 뭐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에서도 이제 기본서 가지고 좀 출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일부 사항들만 추려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주요 사항을 쭉 살펴봤는데 건축법은 뭐 틀로 정리할 사항이 없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들으면서 이해가 어렵거나 이런 사항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 어떻게 외우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소개하는 거로 그 입문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 어차피 이제 외워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해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 다 외워놨는데 시험은 내년 10월 달에 볼 거거든요. 그럼 지금 외운 거를 내년 10월 때까지 계속 기억을 유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가서 외우면 되는 사항이라서 건축법은 이런 정도로 가볍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택법을 이렇게 유사하게 주요 내용 위주로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